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전쟁 역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붕괴되는 충격적인 순간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서양의 한 다큐멘터리 감독은 자신이 알고 있던 이전의 모든 역사는 반쪽짜리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가 마주한 놀라운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을 통하여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다큐멘터리 감독 세르반 루미노입니다. 그날 저는 옥스포드 대학교 강당에 앉아 세계해전사 강연을 듣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전쟁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전은 넬슨 제독 같은 서양 영웅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서구의 전술과 전쟁 기록 외에 다른 어떤 기준도 상상할 수 없었죠. 그런데 젊은 교수 에밀리아노 라우스가 한 말이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양의 인물이 12척의 배로 133척의 적함을 무찌른 전설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20년 동안 해전사를 공부해온 제가 그런 엄청난 전투를 모르고 있었다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을 때 에밀리아노 교수는 차분하게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미 해군 대학과 영국 해군 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들이 화면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사용한 하객진 전법과 판옥선이 배의 설계도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죠? 제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업적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농담처럼 이순신은 지구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하죠. 강연이 끝난 후 저는 에밀리아노 교수에게 다가가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말했죠. 교수는 환하게 웃으며 난중일기라는 책을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옥스포드 도서관에 앉아 난중일기를 읽었어요. 시간이 흘러도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쟁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곳에는 전장에서 승리하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부하들을 잃은 슬픔, 병든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마음 아파하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저는 계속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고 투옥되고 백에 종군하면서도 끝까지 나라와 백성을 위해 싸운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현실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저는 에밀리아노 교수를 찾아갔어요. 제 걸음걸이는 전날과 달리 주저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고 솔직히 인정했죠.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서구 중심의 역사관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제 안에서 강한 결심이 생겼어요. 이순신 장군에 대해 더 알고 싶었고 한국에 직접 가서 그 전투가 일어나 현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난중일기라는 제 인생을 바꿔놓은 이 책에 대해 여러분께 더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 오래된 일기가 저라는 사람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말이죠. 옥스포드 대학 도서관에서 처음 이 책을 손에 들었을 때만 해도 그저 또 하나의 역사 자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도 식사를 하면서도 심지어 샤워를 하기 전에도 몇 페이지씩 읽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적선 133척이 나타났다. 우리 배열 2척으로 싸워 크게 이겼다. 이런 간결한 문장 속에서 저는 엄청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넬슨이나 다른 서양 장수들이 이런 승리를 몇 페이지에 걸쳐 자랑스럽게 기록했을 텐데 이순신 장군은 마치 일상적인 일을 메모하듯 적고 있었어요. 그의 겸손함이 절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전투 기록 사이사이에 담긴 인간적인 면모였다. 넘기자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밤중에 꿈에서 어머니를 배웠다. 어머니 얼굴이 몹시 야위어 있어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전장에 있으면서도 꿈에서 어머니를 걱정하는 아들의 마음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넬슨 제독의 전기에서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었나? 전쟁 영웅으로만 그려졌던 그들의 일상적이고 인간적인 면모를 진솔하게 기록한 자료가 있었나? 페이지를 더 넘기자 또 다른 구절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장수된 자로서 이런 때에 죽어야 모든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러나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린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노트북을 열고 이순신 장군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미 해군 대학과 영국 해군 연구소의 보고서들을 하나씩 열어보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고 있었. 익진 전술은 당시 어떤 유럽 해전 전술보다 앞서 있었다는 분석, 한산도 대첩의 전략적 완벽함에 대한 평가, 심지어 미국 해군 사관학교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까지. 더 찾아보니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현대 경영학에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었어요.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 부하들과의 소통 방식,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 이 모든 것이 오늘날의 리더들에게 필요한 덕목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자료를 읽으며 저는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눈은 점점 피로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계의 전쟁사를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새벽녘 저는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강하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난 이것을 세계에 알려야 해.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새로운 다큐멘터리의 윤곽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이순신 장군의 전투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리더십,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치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다음날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위해 대형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동아시아 역사 섹션에서 한국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저는 몇 가지 흥미로운 발견을 했어요. 임진란 당시 조선과 명나라 일본의 관계에 대한 당시 사용되었던 무기와 전투 기술에 대한 분석, 그리고 놀랍게도 영국 상인들이 작성한 동아시아 견물록 속에서 조선의 뛰어난 수군에 대한 짧은 언급도 발견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영국인들도 그 당시 이순신 장군의 명성을 알고 있었단 말이야. 저는 그 자료를 사진으로 찍고 메모하면서 점점 더 흥분하고 있었어요. 역사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서 나온 후 저는 런던 시내의 한국문화원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이순신 장군을 주제로 한 작은 전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몇 장의 그림과 짧은 설명뿐이었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발견이었다. 저는 한국에서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인지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곳곳에 그의 동상이 있다는 것, 매년 그를 기리는 행사가 열린다는 것, 심지어 한국 화폐에도 그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는 것. 사실까지 저희 한국인에게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정신적 지주와 같은 존재예요. 문화원 직원의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들이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인물을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날 저녁 저는 런던의 한국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맛보면서 저는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적었던 식사 내용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가 전장에서 먹었던 소박한 식사와 제가 지금 맛보고 있는 화려한 한식의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비빔밥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남긴 위대한 업적은 단순히 전투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굳건한 정신에 있구나. 저는 여행사에 들러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저는 난중일기를 가슴에 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저는 거친 바다 위 12척의 배로 133척의 적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제 가슴은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입국장을 통과하면서 저는 계속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공항의 모습은 런던의 히드로 공항 못지않게 세련되었고 깔끔한 인테리어와 질서정연한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제 머릿속에 있던 동양의 작은 나라라는 이미지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세르반시 이쪽입니다. 입국장 밖에서 한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서 있었어요. 에밀리아노 교수가 소개해준 김정우 교수였습니다. 김 교수님,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네요. 김 교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현대적인 모습 속에 오래된 역사도 간직하고 있어요. 내일 경복궁과 국립박물관을 방문하면 이순신 장군 시대의 한국을 더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김 교수님과 함께 국립해양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순신 장군의 전투를 재현한 모형과 판옥선의 실물 크기, 모델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판옥선 앞에 서서 저는 그 크기와 구조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철갑으로 덮인 갑판, 여러 층으로 나뉜 내부 구조, 그리고 최대 23대까지 설치할 수 있는 포획 배치. 이건 정말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설계이고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에요.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기존 배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전투 환경에 맞게 배를 개선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사고방식이 전투에서의 승리를 가능하게 했죠. 박물관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거북선의 모형이었습니다. 위에 쇠못이 박혀있고 용머리 모양의 앞부분에서는 연기가 나올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장갑 전투함이 잠수함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북선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배를 이용해 적의 함대 속으로 돌진해 혼란을 일으켰죠. 서양의 역사책에서는 장갑함의 시초를 19세기 영국이나 프랑스의 발명으로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보다 300년이나 앞서 한국에서 이미 실전에서 사용하고 있었다니 김 교수님 왜 이 중요한 사실이 서양의 해운사에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걸까요?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역사는 종종 승자의 관점에서 쓰이게 됩니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서구 열강이 세계 역사를 주도하면서 동양의 많은 업적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는 균형 잡힌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볼 때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저는 더욱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 싶어졌어요. 다음 날 우리는 서울을 떠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진도의 울돌목 한산도 있어요. 이순신 장군의 가장 유명한 전투들이 펼쳐진 실제 현장을 보기 위해서였죠. 차창 밖으로 한국의 시골 풍경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푸른 산과 들판 그리고 곳곳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들, 도시의 현대적인 모습과는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이순신 장군 시대의 조선도 이런 풍경이었을 그곳을요. 다만 그 시대에는 더 많은 숲이 있었겠죠? 임진왜란으로 인해 많은 숲이 파괴되었겠죠? 진도에 도착하자 우리는 바로 울돌목을 향했습니다. 울돌목을 물살이 거세기로 유명한 해협이 있어요.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강한 조류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다가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소용돌이 치고 있었어요. 여기가 바로 이순신 장군이 명량의 전을 펼친 곳입니다. 12척의 배로 133척의 적함을 맞아온 그 유명한 전투가 바로 이곳에서 벌어졌죠. 울돌목 앞에 서서 저는 그 당시의 상황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압도적인 적함의 수좁은 해협의 거센 물살, 그리고 그 속에서 필사적으로 싸우는 이순신 장군과 그의 수군들이 단순한 전술적 승리가 아니라 불가능에 도전한 승리군요.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순신 장군은 자연을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좋은 해협의 조류는 한국 수군에게 익숙했지만 일본군에게는 큰 위험이었습니다. 환경을 완벽하게 이용해 수정 열세를 극복했어요. 우리는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면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히고 있었어요. 400년 전 이곳에서 벌어진 치열한 전투, 그리고 그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이야기가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한산도로 향했어요. 배를 타고 한산도에 도착하자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여행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날씨가 400년 전 한산 대첩이 벌어졌던 날과 비슷합니다. 당시에도 안개가 자욱했다 기록되어 있어요. 김 교수의 말에 저는 더욱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한산도의 해안선이 희미하게 보였고 바다는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해안가에 마련된 작은 전시관에서 우리는 한산대첩 전투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았습니다. 순신 장군이 고안한 하깃진 전법이 어떻게 적함을 유인하고 포위하여 괴멸시키는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하깃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로 보니 더 놀랍네요. 이건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예술이에요. 김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예술가이자 과학자였습니다. 흐름, 바람의 방향, 안개 두께까지 모두 계산해 넣었습니다. 그의 전술은 수학적이고 창의적이었던 그날 저녁, 우리는 현지 어부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어요. 방금 잡은 신선한 생선과 해산물로 가득한 식탁 앞에서 어부는 이순신 장군에 관한 지역 설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바다에서는 가끔 안개 낀 새벽녘의 판옥선의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어부들은 그것이 이순신 장군의 영혼이 아직도 이 바다를 지키고 있다고 믿지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전략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배를 타고 실제 전투가 벌어졌던 해역을 돌아봤어요. 파도 위에서 바라본 한산도의 지형은 천연의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섬들 사이의 좁은 수로를 이용해 적을 분산시키고 한꺼번에 격파했어요. 지형을 이용한 완벽한 전략이었죠. 배 위에서 바라본 풍경은 경이로웠고 바다와 크고 작은 섬들이 어우러진 모습은 그 자체로 아름다웠지만 전략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통영의 이순신 장군 기념관을 방문했어요. 그곳에는 이순신 장군의 유물과 함께 그의 생애를 연대순으로 정리한 전시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이순신 장군이 옥에 갇혔을 때 쓴 시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이 작은 죽을 몸이 무엇을 두려워하랴. 이 한 구절에서 저는 이순신 장군의 굳은 신념과 강인한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함으로 투옥되었을 때도 백기 종군 다시 전자에 나갔을 때도 그는 결코 자신의 사명을
않았던 거죠. 기념관을 나오면서 저는 김 교수에게 물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오늘날 한국인들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역사적 영웅이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은 우리 한국인의 정신적 지주와 같은 존재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나라와 백성을 위한 헌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강인함이 모든 것이 이순신 정신입니다.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번 여정을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책으로만 읽었 역사가 실제 현장에서는 얼마나 생생하게 다가오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호텔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저는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BBC에 제안할 다큐멘터리의 윤곽이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단순한 전투 기록을 넘어 한 인간이 보여준 위대한 헌신과 리더십, 그리고 현대 사회가 잃어버린 인간애를 재조명하는 내용이었죠. 무엇보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서구와 동양의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역사관을 제시하고 싶었어요. 한국의 이순신 장군이 단순히 한 나라의 영웅이 아니라 인류 모두가 배워야 할 위대한 인물임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하던 중 공항 서점에 진열된 한 책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영어로 된 이순신 장군 만화책이었습니다. 바다의 영웅 이순신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미국 출판사에서 발행한 것이었어요. 호기심에 책을 집어들었는데 판매원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 만화책이 최근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거예요. 팝드라마 푸드에 이어 K-히스토리가 새로운 나 열풍으로 자리 잡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 책을 구입했어요. 런던행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일정을 변경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BBC 본사에 전화를 걸어 미국 지사에서 추가 취재를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다행히 상급자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고 저는 뉴욕행 비행기로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그 만화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이 책은 단순한 전투 이야기가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 고민과 성장,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잡한 역사를 풀어낸 솜씨가 놀라웠어요. 뉴욕에 도착한 저는 먼저 BBC 미국 지사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동료 제임스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이순신 열풍이 미국 전역을 강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뉴욕, 시카고, LA 주요 서점에서는 이 신만화책이 매진되고 있었고 넷플릭스에서 이순신 장군 다큐멘터리가 상위 1, 2위 안에 들었다고 했어요. 제임스의 설명에 따르면 이 현상은 단순한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더 깊은 문화적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인간적인 면모에 매료되고 있었어요. 제임스는 저에게 지금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에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뉴욕 시내를 돌아다니는 동안 저는 정말 이 현상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어요. 유명 서점의 창가에는 이순신 장군 관련 책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뉴욕 교육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몇몇 학교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교과 과정에 포함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육감 보좌관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롤모델을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차원에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미국 해군사관학교에도 연락을 취해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나폴리스의 해군사관학교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전술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켰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들은 저를 캠퍼스로 초대해 주었고 직접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관학교에서 만난 전술학 교수는 이순신 장군의 전술이 단순히 역사적 흥미를 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준다고 설명했어요.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법, 자연환경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같은 요소들이 현대 해군 장교들에게 필수적인 능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관학교 도서관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 동상 아래에는 나라가 위급할 때 진정한 충성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아닌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이순신 정신을 배우다는 강연의 포스터를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강연장에는 약 50명 정도의 다양한 인종과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강연자는 한국계 미국인 교수였고 그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원칙을 현대사회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저는 강연자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때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우연을 경험했습니다. 김민중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이순신 장군의 직계 후손이었다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이 조용한 교수가 그 위대한 장군의 후손이라 그는 가족이 대대로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자신은 학자가 되어 미국에서 살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상님의 이야기가 서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지금은 그 정신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 기쁘다고 했어요. 김 교수는 자신의 집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전해 내려오는 이순신 장군의 유품들을 보여 주었어요. 오래된 편지 시집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것은 난중일기의 원본 중 일부였습니다. 그것은 공개된 난중일기 외에 가족들에게만 전해 내려오는 개인적인 기록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묶음의 낡은 한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전투 전날 밤에 쓴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내일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다만 내 후손들이 이 나라와 백성을 향한 진심을 이해해주길 바랄 뿐이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의 진심을 이해하고 있었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도 그의 정신에 감동받고 있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김 교수가 보여준 한 가지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전투에서 입었던 피 묻은 갑옷 조각이었습니다. 장군의 마지막 말씀은 전투가 한창이니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였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나라와 병사들을 위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 작은 갑옷 조각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영웅의 마지막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나라와 병사들 뿐이었다. 김 교수의 허락을 받아 저는 그의 이야기와 가족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순신 장군의 개인적인 기록들을 다큐멘터리에 포함시키기로 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발견을 넘어 인간 이순신의 더 깊은 면모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뉴욕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타임스퀘어 근처를 걷고 있었어요. 그때 대형 전광판에서 한 광고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순신, 바다의 영웅이라는 넷플릭스 시리즈 예고편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현대적 해군 장군 그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내레이션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화려한 영상과 함께 흘러나오는 내레이션의 타임스퀘어를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0년 전 한국의 장군이 21세기 뉴욕의 심장부에서 빛나고 있는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국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 모두가 공감하고 배울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그 메시지를 세계에 전하는 작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실이 너무나 영광스러웠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제까지의 여정을 정리하며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이순신 정신시대와 국경을 넘은 인류의 영웅으로 정했어요. 한국에서의 현장 체험과 미국에서 발견한 놀라운 열풍, 그리고 이순신 장군 후손과의 만남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한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의 경험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저는 짐도 풀지 않고 바로 BBC 본사로 향했어요. 저의 상관인 마크 하퍼 국장님은 제가 예고 없이 찾아갔음에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이순신 장군의 전술적 천재성 난중일기에 담긴 인간적인 면모 현장에서 느낀 생생한 역사의 숨결 그리고 미국에서 만난 이순신 장군의 직계 후손까지. 처음에 하퍼 국장님은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차분했던 제가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은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당신의 열정이 느껴지는군요. 우연히도 우리는 지금 역사가 외면한 영웅들이 아는 새 시리즈를 기획 중이었어요. 당신의 이순신 장군이 첫 번째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겠군요. 그 순간 저는 운명 같은 타이밍에 운동했습니다. 하퍼 국장님은 즉시 프로듀서 팀을 소집했고 그날 오후 내내 우리는 다큐멘터리 기획관리 있어요. 제목은 이순신 정신시대와 국경을 넘은 인류의 영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거의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BBC
스튜디오에서 촬영 계획을 세우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전문가 인터뷰 대상을 섭외하라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첫 제작 회의에서 저는 팀원들에게 이순신 장군에 대해 소개했어요. 대부분의 영국인 스태프들은 이순신 장군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저는 몇 주 전 옥스포드 강당에서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무려 23전 23승의 전적을 가진 장군이라고 믿기 어렵네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직접 현장에 가보고 자료를 확인하면서 모든 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어요.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문 촬영팀과 함께였어요. 진도 울돌목에서 촬영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한 바다 위로 해가 떠오르는 장면은 그 어떤 컴퓨터 그래픽보다 아름다웠어요. 미국으로 다시 건너가 저는 이순신 장군의 직계 후손인 김민준 교수와의 특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만 전해 내려오는 유품들을 다큐멘터리에 공개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특히 피 묻은 갑옷 조각을 처음으로 세계에 공개하는 순간은 다큐멘터리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편집 작업에 들어갔어요. 수백 시간의 영상 자료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감동적인 장면들을 선별하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우기도 했어요. 편집 과정에서 저는 이순신 장군의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전투 장면보다는 난중일기에 담긴 그의 내면적 고민과 갈등,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어요. 마침내 6달의 제작 기간을 거쳐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습니다. BBC 내부 시사회에서 첫 선을 보인 이순신 정신은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얻었어요. 평소 감정 표현이 적은 BBC 고위 임원들도 다큐멘터리가 끝난 후 기립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한 임원은 눈시울을 붉히며 제게 다가왔어요. 세르반티노, 당신은 우리에게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BBC 1채널 황금 시간대에 방영된 이순신 정신은 첫 회부터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했어요. 평소 역사 다큐멘터리의 2배가 넘는 시청자가 TV 앞에 모였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시청자층의 다양성이 역사에 관심 있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평소 다큐멘터리를 잘 보지 않던 젊은 세대들도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방영 이후 저에게는 영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고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에든버러 등 유명 대학은 물론 샌드허스트 왕립사관 학교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 관한 특강을 부탁해왔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영국에서의 성공에 이어 전 세계로 수출되기 시작했어요.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호주 등 수십 개 국가의 방송사에서 이 시리즈를 방영하기로 결정했고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서비스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일본 방송국도 이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임진란 당시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는 역사적 화해와 상호 이해의 중요한 한걸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석 달 후 BBC 이순신 포럼이라는 특별 이벤트를 개최했어요.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현대적 의미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BBC 다큐멘터리로 이순신 정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저의 인생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다큐멘터리 감독에서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대사가 된 느낌이었어요. 다큐멘터리 방영 6달 후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여행이었어요.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 놓쳤던 부분들,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관련된 소소한 장소들을 찾아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산의 현충사를 찾았을 때 저는 이순신 장군의 영정 앞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수많은 한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저는 그저 한 명의 순례자로서 그분의 정신의 경의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한 어르신이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외국인인데 이순신 장군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BBC 다큐멘터리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영웅을 세계에 알려주셔서 국적과 문화를 초월한 진정한 인간적 교감 그리고 역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현충사를 나오며 저는 이순신 장군이 남긴 마지막 시를 떠올렸습니다. 하늘이 나에게 큰 임무를 내리셨으니 죽어도 또 어찌 죽으리 이제 저에게도 작은 임무가 주어졌다고 느꼈어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그를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들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 그것은 인류 모두가 배우고 이어가야 할 보편적
아치입니다. 오늘 영상이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더 빠르게 감동적인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